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창녀라는 수식어가 붙는 인물이죠. 창녀가 무슨 호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기 나라 배신한 거잖아. 막 일제시대 친일파 기억나고. 불결한 창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안녕하세요. 가시나고그의 주둥아리 형아리입니다. 가시나고그. 두 번째로 볼 여성 인물은 라합입니다.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창녀라는 수식어가 붙는 인물이죠. 창녀가 무슨 호도 아니고 말이에요. 라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첫 번째 관문으로 만났던 그 여리고 성에 살던 여인이에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여리고 성에 보냈는데 그 사실을 여리고 왕이 알고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근데 이때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이 무사히 여리고를 함락하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5명의 여성 중 한 명이 되고요. 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의 목록에 이름을 올립니다. 근데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좀 당황스럽지 않나요? 자기 나라 배신한 거잖아. 일제시대 친일파 기억나고. 그치만 하나님 편에 섰다, 이 사실로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 뭐 어쨌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라고 해볼게요. 근데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는 한 가지 찝찝한 게 있죠. 바로 창녀였다는 그 사실이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조명해보려고 해요. 누군가는 도덕적으로 불결한 창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라는 사실로 일축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을 강조하면서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좀 비도덕적이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성범죄, 직업군 1위가 목사인가 싶고 또 누군가에겐 아무리 그래도 창녀가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올라간다,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1세기 역사학자인 요세푸스 같은 사람이 그랬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를 히브리어 원어에서 찾아요. 성경에 원래 적혀있는 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기록하는 글자인데요. 창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인 조나 의 자음이 숙식을 제공하는 여성과 같아요. 그래서 숙식을 제공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이걸 후대에 잘못 해석해서 창녀라고 오해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유숙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라합이 여인숙 같은 곳을 운영하면서 여행객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그런 일을 업으로 삼았던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라합이 창녀가 아니었을 수도 있구나 라는 이 사실이 라합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반가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고 싶어요.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 라는 입장이나, 사실은 창녀가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입장이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창녀라는 이미지 안에 비춰서 라합을 바라보고 있는 건 동일한 것 같아요. 라합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라합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고민은 사실 이 어느 쪽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이 두 입장은 모두 여성을 성녀 아니면 창녀로 나누는 그런 시선이에요. 그러나 여성이 성녀 아니면 창녀가 되는 건 여성 자신의 의지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3가지 맥락에서 고민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성매매 여성은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거다 라는 오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사회 구조. 세 번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여성의 성매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창녀가 혐오 대상이 되는 그 근간에는 여성이 순결하길 바라는 태도와 또 그 여성들이 돈을 쉽게 벌려고 성매매를 하는 거다라는 2가지 입장이 녹아 있잖아요. 그들이 어쩌다가 성매매 현장까지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현장에서 어떤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들여다보지 않아요. 여성 가출 청소년의 61%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 잠잘 곳이 없어서 성매매에 빠지게 되고요. 또 이 가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성매매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 중에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팔려나가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있고요. 또 속임당해서 성매매에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매매 과정에서도 여성들은
폭력의 위험이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성매매 여성들이 쉽게 돈을 벌려고 그 일에 뛰어든 거면 빨리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매매 여성들은 가난한 삶을 간신히 유지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일할수록 쌓여가는 그 빚의 구조 때문에 도저히 탈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성매매 현장에 있는 여성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하위 구조에 있는 가장 어려움에 처한 이들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을 불쌍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로 여기자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사회 구조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바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 시선이요. 성매매는 또 성매매를 통한 직접적인 이득만을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인도 출신의 여성 운동가와 좀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한테 성매매 관련된 인도의 상황들을 좀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소개해 주셨던 어떤 사례 중에 하나가 인도에서 벽돌을 나르는 사람들의 90%가 여성이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성을 제공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어요. 자기가 성을 제공하는 대가로 추가로 돈을 받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성을 제공하면 20일을 일할 수 있고 성을 제공하지 않으면 10일밖에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성을 제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성매매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겠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성매매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또 성매매와 성착취의 그 경계는 어디에서 우리가 그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여성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요구받습니다. 여성 아이돌이 어떻게 성적으로 소비되는지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죠. 프로듀스 101의 PD는 인터뷰에서 심지어 건전한 야동을 만들고 싶었다 라고 발언하기도 했어요. 뭔 개소리야! 계속해서 국회의원이 여성 비서에게 가하고 있는 성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어떻게 개인과 개인의 문제일까요? 애초에 비서가 하는 일은 사무적인 일 처리해주고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왜 비서를 뽑을 때 외모를 많이 보고 뽑고 있을까요? 이번에 밝혀진 게 서울시 시장 비서직은 젊은 여성만 뽑았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런 악습이 있었을 때 이번과 같은 사건은 예견된 일이었어요. 또 승무원, 여성들의 유망 직종이라고 하는 승무원 볼까요? 애초에 승무원의 역할은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전과 상관없는 복장, 외모 규정들 이런 것들이 강요되고 있는 건 왜일까요? 회식 자리에서 젊은 여성들을 굳이 부장님 옆에 앉히는 거 다 성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남성이 인간의 기본값인 세상에서 타자인 여성의 노동이 성과 완전히 분리되는 건 쉽지 않아요. 여성이 인간이 아닌 꽃이 되어주길 바라는 사회에서 여성은 언제나 성적으로 착취당할 것을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성의 성을 돈을 주고 구매하는 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라합이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도 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숙식을 제공하는 곳에서 성매매하는 거 낯설지 않죠? 이쯤 되면 그러니까 여인숙만 운영하면 되지 왜 성매매를 해? 아 비도덕적인 거 맞네 맞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만 예를 들어 여인숙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다른 여인숙들은 다 성매매를 제공을 해. 근데 이 여인숙만 성매매를 제공하지 않아. 그러면 이 여인숙 자체를 찾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아 이곳은 클린하니 좋구만 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면 애초에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았어도 됐겠죠. 그런데 여인숙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그건 무슨 소리다? 성매매를 찾는 사람이 많았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판매도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좀 덜 벌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사실은 라합에게는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으세요? 8명? 15명? 뭐 그때는 좀 대가족이었으니까 한 몇십 명? 유대교 문헌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문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헌에 따르면 라합이 직접 가족만 200명이고 그 가족에게 딸린 식구들도 20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200명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라합. 내가 굶는 건 괜찮은데 내 가족이 굶는 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굶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뜨거운 찬물을 가릴 상황이었을까요?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생계 때문에 팔려나갑니다. 제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미얀마에 있는 국내 실향민 여성들이 그렇고요. 그들이 전쟁 때문에 분쟁 때문에 남자들이 전쟁의 트라우마로 또 쥐레 때문에 다리를 잃고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여성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해요. 그런데 여성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기술이 없는 여성들이. 그래서 결국은 성매매에 뛰어듭니다. 때로는 중국 남자에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고 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 온 여성 결혼 이주민들도 많은 경우 이런 케이스들이죠.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양공주로 불렸던 미군 위안부 여성들, 좀 더 넓은 의미의 가족인 이 민족, 이 국가를 먹여 살린다는 그 이름하에 그들이 성매매에 참여했어요. 우리나라의 성산업이 영화 산업의 5배 규모라고 해요. 이 나라의 기반이 여성의 몸을 판매하는 그 산업에 지탱하고 있어요. 여성의 성을 판매한 대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라합에게 마냥 부도덕한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Nope. 그의 행동을 그 개인의 도덕성에 밀어넣을 수 있을까요? Nope. 나는 직접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Nope. 성매매는 정말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Nope. Nope. 그럼에도 그녀는 그 창녀라는 직업 때문에 오고 가는 여행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자신의 가족을 구원했죠. 그녀가 창녀였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된 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엔 라합의 창녀라는 정체성을 다른 시각으로 조명해 보았는데요. 다음번엔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라합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에게 아직 한 가지 찝찝한 게 남았잖아요. 라합이 자기 나라를 배신했다는 그 사실이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논의해 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 놓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안녕.